늦은 밤,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가운 조명 아래 고요함마저 맴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가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화면은 아파트 단지 창문들, 불이 꺼진 집들과 홀로 불이 켜진 서재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준다. 잔잔하지만 긴장감 있는 배경음악이 깔린다. 클로즈업된 화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의 그림자가 잡힌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다.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제로 수준으로 내려갔던 금리선은 최근 2년 사이 가파른 각도로 치솟아 올랐다.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책상 위 대출 상환 명세서를 만진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의 단맛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빚내서 투자하라는 말이 마치 시대의 구호처럼 번져나갔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소액으로도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보편적인 재테크 방식이 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명백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였다. 대출을 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은 중산층 편입의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이제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화면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인력시장의 풍경으로 빠르게 전환된다. 아파트에 살든 작은 빌라에 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이자 비용 증가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는 공통의 고통이 되었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구들은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불어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단순히 소비 위축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심지어 일상의 식탁까지 모든 계획이 이자라는 괴물 앞에 무너지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어디인가?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꺼내들었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다. 문제는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다른 국가보다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이제 이자율 변동이 단순히 금융 뉴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임을 깨달아야 한다. 치솟는 금리는 주택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깡통 전세와 역전세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출 원금보다 자산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가계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심리적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위기의 징후는 이미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은행 창구에는 대출 만기 연장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제2금융권,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취약차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경제 충격이 어떻게 가계에서 기업으로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로 전파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냉철하게 분석할 것이다. 고금리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단순히 이자 지출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된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위기의 징후로 나타난다. 화면은 고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텅 빈 가게와 정리해고 발표가 붙은 사무실 건물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준다. 가게가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은 수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곧바로 소비 지출 감소로 이뤄지고 내수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가계 소비 위축에 직격탄을 맞는다. 매출 감소와 함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금리마저 치솟으면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 투자나 고용을 줄이면서 위기에 대응하려 하지만 이는 다시 실업률 증가와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은 가장 심각한 징후 중 하나다. 금리가 급등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 캡레이트가 하락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급감한다. 한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부동산은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진 자산이 되었다. 매물이 쌓여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진다. 특히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른 지역의 가격 조정폭은 매우 클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 가격 하락과 대출 부실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연결고리다. 금융시장의 지표에서도 뚜렷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기업 간 돈을 빌려주는 금리, CD금리, CP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건설업계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 금융기관의 파산이나 대형 건설사의 부도 소식은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키고 금융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환율의 불안정성도 위기의 징후를 가속화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이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자금 유출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이는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킨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에도 환율 급등은 금융위기의 전조이자 증폭 요인이었다. 현재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은 과거 위기 사례들과 유사한 복합 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어 중산층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는 예측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위기는 이미 가계, 기업, 금융시장 모든 곳에서 뚜렷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복잡한 경제 충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파되는지 그 작동 원리를 면밀히 해부할 것이다. 금리 인상이라는 처방이 경제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 원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파급력은 예측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의 긴축은 단순히 대출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충격을 일으킨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 전달 경로,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고금리의 충격이 가계에 전달되는 핵심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금리 경로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따라서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계와 기업은 이자 부담이 즉시 늘어나게 된다. 이자 지출 증가는 곧바로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는 필수 소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 특히 내구재나 사치품 소비를 위축시킨다. 중산층 가계의 지갑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이 경로는 경제 전체의 수요를 억제하여 물가를 잡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자산 가격 경로이다. 고금리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을 높여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매수자들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다. 문제는 이 자산 가격 하락이 역자산 효과, Negative Wealth Effects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한 가계는 자신이 더 가난해졌다고 느껴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비 위축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신용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 셋째, 신용 경로이다. 자산 가격 하락, 특히 주택 가격 하락은 대출 담보 가치를 떨어뜨린다. 가계가 보유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는 대출 회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 대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담보가 부족해진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투자와 고용을 포기하게 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신용 경색을 유발한다. 결국 이 세 가지 경로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으로 수렴한다. 금리 상승이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실질 부채 부담이 늘어난 가계가 소비를 중단하면서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놓이는 현상이다. 1929년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 현상은 자산 가격 하락이 부채를 가진 주체들의 파산을 가속화하고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넣는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자 폭탄을 통해 이 부채 디플레이션의 문턱에 서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위기를 경험했던 글로벌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통찰을 얻을 것이다. 한국 가계가 겪고 있는 이자 폭탄의 고통은 과거 금융위기나 만성적인 경제 불안을 겪었던 여러 글로벌 사례들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
우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그 종착지가 어디일 수 있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의 한국이다. 당시 위기는 기업 부채와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되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된 고금리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혹독한 결과를 안겼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솟은 금리는 남은 가계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당시의 고금리는 급격한 구조조정과 자산 가격 폭락을 동반하며 사회 전반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현재와 차이점은 그때는 외화 부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원화 가계 부채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부채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고금리가 파산을 부추기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더 심각한 사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안정에 시달리는 국가들이다.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와 무분별한 재정정책이 불러온 금융 불안정의 대명사다. 터키의 경우 만성적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는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자국 통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에 걸친 디폴트, 채무 불이행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이 붕괴하고 자국 통화인 페소화 가치가 종이조각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들 국가에서 금리 인상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을 대량으로 파산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간 주범이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사례가 교훈을 준다. 2010년대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그리스는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로 인해 국제 채권단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받아들여야 했다. 긴축 정책은 실업률을 최고 25%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다. 은행들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사실상 금리가 동결되었으나 실질적인 신용 경색으로 기업과 가계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중산층은 소득 감소와 세금 폭탄, 그리고 자산 가치 하락의 삼중고를 겪으며 몰락했다. 마지막으로 통제불능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통화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찍어내는 돈으로 메우면서 통화 가치가 완전히 붕괴했고 중산층은 저축한 돈의 가치를 모두 잃고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과도한 부채, 공공 또는 민간, 통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고금리 충격이었다. 한국은 현재까지는 통화 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GDP 대비 압도적인 가계 부채 비중과 높은 금리 인상 속도는 터키나 그리스와 같은 취약 국가들의 경로를 답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교훈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충격이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장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긴축 파고와 고금리 충격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선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 시스템이 가계부채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의 전파 속도와 강도가 남다르다. 이자 폭탄은 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 구조의 근간을 위협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민간 소비의 급격한 위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이미 이자 비용으로 인해 소비 지출을 크게 줄였으며 이는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은 지난 몇 년간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들의 이자 부담 증가는 곧바로 내수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만든다. 이는 골목 상권의 붕괴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연쇄 폐업을 초래하고 결국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다음으로 심각한 영향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비율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취약 차주들이 제1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고 제2금융권, 나아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면서 금융 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신용 경색을 현실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계와 기업이 이자 갚기에 급급해지면서 투자와 혁신에 쓸 돈이 사라진다.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축소하고 가계는 교육이나 기술 습득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젊은 세대가 과도한 부채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 N포 세대는 이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을 심화시켜 미래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마지막으로 양극화 심화다. 고금리는 현금 부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으나 부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몰락의 신호탄이다.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면 이는 결국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자산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부채의 고통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먼저 닥치지만 중산층마저 이자 폭탄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편입되면서 사회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 붕괴는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영향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충격에 맞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가 이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자 폭탄이 초래하는 복합 위협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연착륙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한국은행 BOK와 기획재정부 MOSF는 상충되는 목표, 즉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고도의 정책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중앙은행의 1차적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다.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속도는 가계부채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역설을 낳았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인다. 정부의 대응은 주로 취약차주 지원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에 집중된다. 정부는 이자 부담이 과도한 저소득층과 한계 가구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심 전환 대출이나 특리의 보금자리론과 같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이다. 이는 역전세난과 PF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자칫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위험도 있다.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타이밍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압력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금리 인하를 너무 일찍 단행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 스탑 앤 고 폴리시. 반면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래 지속하면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파산하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의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 잦은 정책 변경이나 불분명한 메시지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가계부채의 총량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정책 당국이 보여주는 신속하고 단호하며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실질적인 위험 관리 능력이 한국 경제의 신뢰도, 즉 CDS 프리미엄과 직결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거대한 경제 파고 속에서 중산층과 개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자 폭탄이 현실화된 시대, 중산층 개인이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은 바로 위험 관리와 부채 구조 조정이다. 첫째, 부채 포트폴리오의 재점검과 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금리 유형, 변동금리, 고정금리, 만기일,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현재의 고금리 환경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당장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대출 금액이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자산 가격이 더 폭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둘째, 현금 유동성의 극대화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유동성이 최우선 가치이다.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에는 예상치 못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 현금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 6개월분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하고 이를 MMDA나 단기 국채 등 안전하면서도 유동성이 높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향후 자산 가격 하락 시 할인된 가격으로 우량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격 수단이 된다. 셋째, 소득 다변화 및 지출 통제이다. 이자 부담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면 고정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소득 자체를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업이나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가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듯 지출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외식, 취미 활동 등 비필수재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고통 감수가 필요하다. 넷째, 정확한 정보 습득과 심리적 안정 유지이다. 경제지표,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고 맹목적인 투자 정보나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잘못된 판단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맹철한 분석과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장기적인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금리 시대의 중산층은 더 이상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제 스스로를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무관리자로 인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다음 장은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을 짚어보고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할 것이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서울 도심의 야경. 차갑게 빛나는 네온사인들이 이 위기의 본질을 침묵 속에 비추고 있다. 이자 폭탄은 단순한 금리 인상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었던 값싼 돈, 칩 머니에 대한 중독의 대가이며 과도한 레버리지와 위험 선호가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부채를 통한 성장의 한계이다. 저금리 시대에 누구나 빚을 내어 자산을 샀고 이 자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의 환상을 유지시켜 주었다. 하지만 금리가 정상화되는 순간 그 환상은 깨지고 부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수많은 가게가 금융적 고통에 직면했다. 영끌은 투자의 기법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시간 차원의 부채였음이 증명된 것이다. 화면은 한 가정을 클로즈업한다. 아버지가 늦은 시간까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모습, 아이들이 평소보다 검소해진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대비된다. 이들에게 이자 폭탄은 경제지표가 아닌 삶의 위협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단지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과 희망을 앗아간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노력의 보상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깨지는 순간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좌절한다. 그러나 위기는 종종 구조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경제는 비로소 거품을 걷어내고 부채가 아닌 혁신과 생산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단기적인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하며 가게는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는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 당시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의 부채를 갚는 데 힘을 보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외화 부채가 아닌 수많은 가게가 짊어진 내면의 부채를 해소하려는 개인의 용기와 지혜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청산하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지난한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 이자 폭탄의 시대, 중산층은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과도한 레버리지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와 근면함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고통스러운 현실 인정을 통해서만 피어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재무 상태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 생존 전략은 시작된다.